네,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얘기부터 한번 해보죠. 대통령의 업무 보고 생중계로 이루어지는데 뭐 몇 가지 좀 파편적인 이야기가 나오면서 약간 논란이 좀 됐습니다. 일단 좀 두 분의 총평부터 한번 좀 들어볼까요? 곽우신 기자는? 그러니까 저는 약간 도어 스태핑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업무 보고에 대한 어떤 이 생중계를 하는 거가 그러니까 뭐냐면은 의의가 참 좋고 계속 잘 갈 수 있으면 좋고 또 특히나 이제 새롭게 도입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안착하는 과정에서의 미스들이 나올 수는 있다. 다만 근데 그런 미스들 때문에 큰 틀에서 기조가 바뀌게 되는 그게 오히려 좀 더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말씀하신 파편화된 그 논란들은 좀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은지 기자. 네, 사실 그 시청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재밌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정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다 보니까 국정의 다양한 아젠다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여의도 정치를 주로 담당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국회 이야기를 잘 알게 되는데 저 부처는 저런 이슈가 있고 이 부처는 이런 이슈가 있구나 싶어서 좀 국정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차원에서는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옛날에 이제 생중계가 안 되는 업무보고 때 모 대통령께서 해양수산부 업무보고를 받으시는데 1시간 반 동안 일정 연설을 하셨다라는. 보고를 받는 건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장보고 장관부터 시작해서 이순신 장군을 거쳐서 넬슨 제도까지 가는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확인한 데 소문이. 아무튼 뭐 생중계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는 뭐 나쁘게 평가할 이유는 저는 네. 그렇죠. 너무 좋은 일이죠. 데이터의 네. 보고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기자들도 이 데이터를 좀 어떻게 활용해서 기획기사를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했었습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 부처에서 업무 보고를 해야 되는 대상은 대통령만이 아니라 국민에게 보고를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생중계를 한다는 그 취지는 뭐 폄하될 이유는 저는 전혀 없다고 보고. 근데 이제 거기서는 몇 개의 파편 가운데 이른바 책갈피 수법은 조금 전에 뉴스 채굴꾼이 전해주셨어요. 굳이 뭐 두 분의 평가까지 뭐 구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이른바 환파 논쟁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요거는 좀 많이 미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공적인 의제로 올라오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환단고기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왜냐면은 이게 과학과 유사과학은 과학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의 반대가 유사과학인 거지 과학 중에 하나가 유사과학이 아닌 겁니다. 유사 역사도 역사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애초에 역사가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공적인 자리에서 동부거대단 이사장을 포함해가지고 굳이 대통령이 언급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건데 굳이 언급이 됨으로써 진위가 무엇이 됐든 간에 논란을 계속해서 일으키고 저쪽한테 힘을 실어준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거의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랑 비슷한 부분들이거든요. 그 환단고기를 믿으시는 분들은 이게 그냥 그 저희 소설 퇴마록에 나오는 정도로 딱 그 판타지 소설에 들어갈 정도면 딱 적당한 게 그 환인 환웅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런 스토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전혀 공적 의제로 다룰 사안이 아닌 건데 마치 환단고기도 문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처럼 혹은 거기서 주장하는 내용들도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그 뉘앙스를 줬다는 게 문제고 심지어 김남준 대변인이 그 다음에 브리핑을 하면서 기자들이 5번이나 물어봤음에도 불구하고 환단고기가 위서라는 말을 하지 못했다라는 점 이 점도 저는 굉장히 미스다. 김은지 기자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물론 뭐 대통령실에서는 뭐 환단고기에 대해서 뭐 옳다고 묻거나 혹은 맞다라고 한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말씀처럼 애초에 논의회장을 열었다라는 게 그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영국사를 전공했고 뭐 뉴라이트라고 하는 좀 지적을 받았던 역사가 있는 분이셔서 만약에 지적을 했을 거면 그걸 하는 게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고요. 그 좀 적절하지 못한 논쟁 때문에 앞서에 저희가 이야기했던 뭐 의미 있는 여러 가지 생중계 논쟁에 대해서 이게 좀 가려지는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박지양 이사장 비판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른 걸 원래 이 사람도 이제 뉴라이트 쪽이니까. 그 이게 이제 그 동북아 역사 재단이잖아요. 근데 그럼 동북아 역사 재단 업무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한 대응 뭐 혹시 이런 얘기는 있었습니까? 제가 다 봤는데요. 그런 이야기 없었고. 아니 주로, 왜 그러냐면 본질은 사실은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동북아 역사 재단이 왜 만들어졌는데요?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응하기 위해서 학술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사료에 기초해서 가져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동북아 역사재단인데 그러면 지금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해서 어떻게 잘 대처하고 준비를 잘하고 있느냐 학술적으로 연구는 제대로 되고 있느냐가 되는 과정에서 환단고기라는 이상한 얘기가 나오는 이거에 대한 대처도 제대로 되고 있느냐라는 맥락이라면 이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특히나 유튜브 보면 그런 컨텐츠 넘쳐나요. 진짜로. 거의 이제 이건 국뽕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처 주문이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문제될 건 없다고 보고 특히나 환빠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환빠라는 표현은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요? 보통 비하적 표현할 때 빠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혹시 그렇게 읽을 여지는 없나요? 그러니까
본인도 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언급하는 이 전문 그 전문을 보게 된 맥락이 이렇게 비하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면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박지항 이사장이 답변을 좀 이해를 못하고 잘못하긴 했는데 어쨌든 대통령이 질문하는 뉘앙스가 환빠 이거 좀 얘네들 비하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환단고기 이 문제 너 전혀 몰라? 너 정부가 되다는 이거에 아무런 관심이 없나 봐? 여기서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잖아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환빠라고 해서 왜 비하하는데 그게 맞아? 이런 차원의 질문이라면 그건 좀 부적절하고. 자, 환빠라는 현상이 있는데 이거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한다면 그건 제가 볼 때 아무 그렇죠. 문제가 없다라는 그렇게 거예요. 하면 또 전혀 다른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거죠. 근데 왜냐하면 특히나 동북공장은 대부분이 고대사와 관련돼 있는 거잖아요. 중국의 동북공장이라는 게. 따라서 고대사 연구는 되게 필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그걸 제가 그 대목을 몇 번을 읽어봤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 발언 대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 문제가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김종대 이제 진행자처럼 그렇게 대통령실에서 해명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아까 이제 곽우신 기자의 지적처럼 그 몇 차례 기자들이 물어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맥락을 설명하진 않았었거든요. 이제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더 좀 공격을 그러니까 받는 대통령실에서 해명하면서 김남춘 대변인이 뭐 친일 문제라든가 위안부 문제를 언급했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거는 이게 기준 자체가 다른 거죠. 논점 자체가. 그러니까 저쪽에서 저렇게 역사를 왜곡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저 나름의 증거가 있고 하다 보니까 저쪽에서 주장하는 그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물어보는 맥락이었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맥락에서 이 얘기가 나온 거라고 한다면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런 문제가 안 되겠죠. 근데 당시 대통령이 얘기했던 단어들을 보거나 혹은 후에 대변인의 심지어 해명에서도 환단고기는 위서가 맞습니다. 환단국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대통령실이 어떤 걸 의도가 갖고 있던 거 아니었습니다라고 말을 못하고 나중에 언론 공지를 통해서 저희 연구를 하는 그러는 건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딱 깔끔하게 정리된 이게 바로 지금 뭐 광복회에서도 얘기하고 지금 그 유사 역사 믿는 분들이 다 같이 지금 흥분해가지고 막 엄청 이야기를 외치고 있거든요. 왜 그분들한테 굳이 땔감을 주고 용기를 주냐는 거죠.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근데 그 맥락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오히려 진짜로 환빠들한테 날개를 달아준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것이. 그러니까 아무튼 제가 볼 때는 그 자리에서 나왔어야 되는 것은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한 대응책이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어떻게 하고 있느냐, 어떻게 대응하고 있고 학술 연구 어떻게 되고 있고 학술적 반박 어떻게 지금 비축하고 있느냐, 그다음에 대응하고 있느냐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건데 이 얘기는 없었다고요? 그럼 뭐 이건 본질에서 비껴가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박지항 이사장도 참 답을 못했다. 그거에 대해서 뭐 재야 사학이 어떻고 저희가 예전에 일을 해봤는데 왜 약간 무슨 갈등 구도가 있는 것처럼 하고 뭐 전 파악도 안 돼 있는 거잖아요. 네. 참 이분은 임명 때도 논란이 많았는데 아무튼 지금 앉아 계신 분도 참 문제가 많다 싶습니다. 근데 이거는 약간 지금부터는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과는 별개로 하는 얘기예요. 완전 별개로. 유튜브 보면 진짜로 환빠류의 컨텐츠가 넘쳐나요. 넘쳐나죠. 그러면서 네. 저는 그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야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청소년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게 그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다 보면 이건 좀 문제가 나중에 심각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사실. 이거 좀 대응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그 언론에서도 좀 딜레마인 게 예를 들면 부정선거 음모론하고 좀 비슷하다고 네,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대응하는 게 키워진다. 네, 그게 약간 뭔가 자꾸 공적 장소에서 언급해주고 뭐 이게 뭔가 이렇게 대응해주는 것 자체가 자꾸 저쪽을 이렇게 급을 높여주는 듯한 효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게 항상 딜레마인 거잖아요. 엄정하게 들여다봐가지고 하나하나 팩트 체크하면서 쫙쭉 다뤄줄 거냐, 아니면 그냥 아예 무시하고 갈 거냐 이런 건데 사실 이 논란은 사실은 최근 트렌드는 아니고 조금 유행이 지난 거잖아요. 사실은 조금 이전부터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아무튼 유튜브 보면은요 옛날에 고구려와 백제의 땅을 합하면 그 몽골 제국의 영토보다 훨씬 넓어요. 거의 뭐 유라시아 대륙을 뭐 다 지배를 했고 여기 다 우리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모든 국가들이 사실은 이런 식의 굉장히 국수주의적이고 극단적인 민족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는 신화 같은 그 유사 역사들이 모든 나라마다 다 있어요. 뭐 터키도 그렇고 모두 그렇고 우리가 한때 세계를 지배했다. 다 이러거든요. 진시황릉의 무덤 발굴을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유튜브에 나오는 걸 보면은 그게 진시황릉이 동이지역이었던 게 드러날까봐 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알고리즘이 도대체 어떻게 돼 있으신 거예요? 제 알고리즘엔 한 번도 안 뜨는 게 어떻게? 제가 역사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동이족이 사실은 세계를 지배했다. 두 분의 이게 알고리즘. 대제국으로서 뭐 그거 판타지예요 진짜. 제가 저는 봤을 때 그렇게 어마어마한지 네.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요 지금. 그래요? 예. 아까 말 딱 테마록에서 언급되는 그 정도의 그러니까 그거는 테마록이나 판타지 소설에 등장하는 소재로서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 가지고 우리 한때 이러지 않았을까 이랬으면 재밌었겠다 뭐 이런 식의 신화적인 이야기라면 뭐 콘텐츠로서 뭐 하는 거야 뭐 자유입니다만 역사의 자리에 그걸 올려두는 건 전혀 아닌 거죠. 이미 논쟁이 끝난 부분인데. 그러니까요. 심지어 환단국이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시작한 거예요. 동북공정에 대해서 학술적 대응이 되느냐가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양 측면에서.
근데 그 얘기는 전혀 안 나왔다면 제가 볼 때는 셋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통일교 특검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두 분은? 통일교 특검 일단 지금 될 가능성이 별로 없고 가능성 자체가 낮긴 하죠. 민주당이 다수석이기 때문에. 예, 이건 정무적인 거고. 그러면 1부분이 끝나잖아요, 얘기가. 아 근데 어쨌든 국민의힘은 지금 통일교 특검이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지금 궁지에 몰려 있다 보니까 왜냐하면 통일교라는 이슈 자체가 굉장히 지금 보수 정당한테 안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하던 거였는데 지금 전재수 전 장관을 고리로 해가지고 반격 기회가 생겼다라고 역공을 취하려고 엄청 푸시를 많이 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력을 총 동원해가지고 지금 이전부터 대장동 항소 포기부터 몇 가지 말은 야권에 유리하다고 본 이슈들이 있었는데 계속 지지부진한 상황이었으니 이걸 좀 레버리지 삼아가지고 타개해 보겠다 이런 정도로 보이고 여기에 이제 개혁신당과의 연대 가능성 정도가 이제 서브로 붙는 거죠. 연대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이걸 매개로 한? 오늘 저기 천하람 원내대표 귀국하고 나면은 그 원내대표 회동이 있을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양쪽에서 만난다고 하더라도 특검법 공동 발의까지 가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너무 크다. 근데 이제 그 언론이 이제 그림 그리고 있는 건 이거는 거잖아요. 이 통일교 특검을 매개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연대를 하고 그렇죠. 이거를 해서 이제 더 이제 지방선거 공동대행까지 가는 거 아니냐 이 그림이잖아요. 그렇죠. 여의도에서는. 근데 장동혁 체제가 유지되는 가능한가요? 네, 뭐 저희 지난주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었는데요. 그 장동혁 체제가 뭐 유지될 가능성이 전 높다고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뭐 저는 계속해서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지금 뭐 당원이 이미 뭐 100만을 돌파했다 뭐 이런 식의 100만까지는 안 되지만 곧 100만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성과들을 플러스해서 장동혁 대표가 지금 다양한 인사들 당내에서 사람들을 뭐라고 할까 그 단위별로 만나고 있습니다. 어제는 재선 의원들을 만나기도 했었고 또 상임위별로 만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이 이제 기조 변화를 하겠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네. 사실 눈 가리고 아웅이긴 하지만 일정 부분 민심을 들어주는 모양새를 더하면서 또 코어는 단단하게 하는 것이 장해찬 지금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을 임명하는 모양새 그리고는 김민수 최고위원을 소통의 어떤 중책으로 맡기는 이런 모습들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본인으로서는 전략적으로 뭔가 행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 반대에서 지금 장동혁 체제를 무너지게 하려면 그 코어의 힘이 중요한데 그런 것이 좀 부족해 보인다라는 것도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장동혁 대표의 행보가 너무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어느 쪽도 지지를 못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게 정리가 저희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장동혁 대표가 지금 이제 와서 기조를 좀 바꾸려고 하게 되면 강성지지층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강성지지층 입맛에 맞춰주자니 중도층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어제 나온 총극이 양양자 최고위원하고 김민수 최고위원이 어제 공개 발언으로 충돌한 부분이었던 거잖아요. 어제 아침에 나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지금 국민의힘이 천막에까지 치고 지금 뭔가 해보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물론 천막에서 공개 발언하고 막상 비공개 회의 안에 들어가서 하답니다만 아무튼 그 안에서 양양자 의원이 여론조사 지표들 이야기하면서 여론조사 과학인데 지금 중도층이 어떻고 우리가 이걸 해야 되고 딱 얘기했더니 김민수 최고위원 바로 하는 말 뭐예요? 이 면접 조사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게 있다. ARS를 통해서 드러나는 게 있다. 이른바 샤이 보수서를 또 꺼냈어요. 이게 패배 플래그거든요. 샤이 어쩌고 하는 정당이 무조건 집니다. 그 선거. 민주당이 샤이 민주 말하는 선거에서 민주당이 졌고요. 보수 정당이 샤이 보수 말하는 순간 지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그게 그냥 기대 심리인 거예요. 이 여론조사가 실제일 리가 없어. 이 지표가 말이 안 돼. 실제로 여기 드러나지 않는 우리 지지층이 있을 거야라는 뇌내망상. 을 가지고 지금 정치하는 분들이 멀리 갈까요? 윤석열 부부가 총선 이길 거라고 생각했었다면서요. 작년 총선. 네?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다고 하는 거죠. 네. 거기에 또 이제 뭐 모르겠습니다. 이전부터 이제 명태균 씨의 그런 여론조사를 받아서 또 그런 게 학습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상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고, 특히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사람한테 국민소통특위위원장을 맡기고 국민소통특위가 뭐 하는 거냐라고 대변인한테 물어봤더니 뭐 사회봉사를 주로 하는 거긴 한데요. 당의 가치를 전달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제 뉴스 보니까 그게 국민소통위원회 소관 업무인지 모르겠는데 유튜브 채널 저기 감시하겠다고. 그 뉴스 봤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그래서 소통위원회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장동혁 체제에서의 지금 당권파들의 생각은 무엇이냐면 여론에서 본인들이 밀린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소위 말하는 레거시 미디어에서 특히 좀 밀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이제 유튜브에 치중하게 되는 모습들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조중동을 비롯한 소위 말하는 보수 언론 레거시와도 본인들이 척지고 싸우고 있다라는 인식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소통에 있어 소위 말하는 소통에 있어
있어가지고는 더 역할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에 나오는 뭐 장해찬 그리고 김민수 새로운 인선이라고 보이고요. 아마 방송에서 종사하시기 때문에 잘 아실 텐데 사실 장동혁 체제를 비롯한 소위 말하는 과거의 친윤파들 그리고 지금 당권파들이 상대적으로 한동훈계에 비해서는 섭외가 어렵다라는 현실이 저로서는 겪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분들이 덜 나오는 것도 있고요. 이제 그런 현실에 대해서 좀 대응하려고 장동혁 체제가 그런 것들을 만들었다라는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럼 섭외 응하겠다는 겁니까? 이제 넣으시면 실제로 지난주에 장해찬 전 최고 지금 이제 부원장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네, 인터뷰했죠 저희가.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의 어떤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그러니까 그 통일교 얘기로 돌아가서 통일교 특검과는 별개로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수사는 좀 어떻게 보세요? 사안에 그러니까 그 경중이라고 할까요? 그다음에 그 진위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발본색원 해야죠 당연히. 이거는 뭐 정당이나 뭐 진영을 떠나가지고 나오는 것들은 수사를 다 해야 되는 거고 경찰이 어제 압수수색 10군데 하면서 어쨌든 열성적으로 수사를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뭐 여야 가리지 않고 뭔가 나올 텐데 다만 이제 2018년 즈음이다 보니까 시간도 좀 많이 지났고 관련해서 이제 얼마나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고 두 번째로 가장 큰 거는 그래서 지금 이 공소시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정치자금법으로 걸게 되면 올해까지인데 뇌물죄를 엮을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다 보니까 조금 이게 혹시나 제대로 매조짓지 못하고 마무리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건 맞죠. 근데 이거는 뭐 지금 사실 여야에 다 타격이 되고 있는 거고 상대적으로 지금까지는 야당만 타격을 받다가 여당도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여당 타격이 더 커 보이긴 하지만 파면 파고들수록 저는 여야 뭐 공이 가리지 않고 뭔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올 거다. 네, 나올 거라고 보고 왜냐하면 지금 보도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잖아요. 여러 증거들이 특히나 전재수 전 장관도 지금 말이 안 맞는 부분이 있고 뭐 김규환 전 의원도 마찬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실관계 검증이라든가 앞으로 수사 결과를 통해서 가르마가 좀 타지지 않을까. 어떻게 보세요, 김은지 기자? 그러니까 물론 뭐 뇌물죄가 어떻게 지금 그러니까 대가성을 입증할 수 있는지의 핵심이긴 하겠지만 결국은 돈을 줬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가지고는 핵심 증거라고 하는 것은 공여자의 진술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주는 당시 어떤 영상이나 뭐 녹음을 하지 않는 이상은 줬다라고 하는 사람의 일관된 진술이 있다라고 하면 법정에서는 통상적으로 그것을 증거로 받아들여졌던 바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진술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수사의 시발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걸 통해서 어제부터 이제 경찰이 강제 수사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럼 사실 진짜 수사는 생물이기 때문에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다양한 특검과 그리고는 검찰 경찰 수사를 통해서 봐온 바가 있기 때문에 이제 진짜 시작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하나 좀 점검할 게 아까 제가 제비타임스에서 전해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전재수 의원 건 같은 경우는 애초에 이제 언론 보도에 기초한다면 현금 4천만 원과 그러니까 고급시계 2개, 뭐 까르띠에 하나, 불가리 하나 뭐 이렇게 있다고 했는데 어제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내용은 현금 2천만 원과 1,000만 원 상당의 예. 불가리. 그럼 도대체 뭐냐 이게? 이거잖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도 좀 유심하게 봐야 될 것들이 있는 것 같고요. 우선 당장 어제 영장에서 보면 좀 금액이 달라진 것들이 확실히 있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애당초 언론 보도가 좀 부정확했던 것인지 뭔지 이게 지금 경위가 안 나오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이 초반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여튼 영장이 나왔다라고 하는 지점을 주목해서 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윤영호 전 본부장도 말이 계속 바뀌고 있는 거다 보니까 이제 신빙성 문제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결국에는 수사를 통해서 좀 나와야 이 뭔가 지금 물음표로 남아 있는 부분들이 느낌표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이게 이제 그 발화점이 언제였냐면 지난 5일에 공판에서잖아요, 사실은. 5일에 공판. 예. 그죠? 뭐 그리고 원래는 8월에 진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이게 외화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개가 되면서 예. 이게 이제 그 관심이 확 증폭이 됐던 어떤 그 계기점이 5일 공판이었는데 사실 공판 때는 뭐 현금 얼마, 시계 이런 얘기 전혀 안 나왔었거든요. 이게 계기가 되면서 이제 그다음부터 보도가 쏟아지면서 이제 그 거기서 묻어나온 건데 그러면 취재원이 뭐냐라는 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특검이냐? 특검이라면 어제 나온 압수수색 영장과 이게 다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첩을 한 것에 기초로 압수수색 영장을 지금 작성을 했을 테니까. 그럼 제가 볼 때는 언론 보도에 출처는 특검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통상은 통일교 쪽이라고 그러면 이해하고 있죠. 어디냐라는 건데 통일교 쪽이냐? 더 좁혀서 윤영호 쪽이냐? 그런데 윤영호 쪽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구체적으로까지 얘기를 했다가 갑자기 입에서 싹 씻어버려서 말을 바꾼다? 그럼 이거 뭐냐? 지금 흘러가는 상황이 되게 묘하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죠? 윤영호 전 본부장은 왜 갑자기 줬다 했다가
봤다로 바꿨다가 난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 뭐 이렇게 지금 바꿔버린 거잖아요. 아니, 또 그래서, 통일교의 손절과도 또 약간 연관이 되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어쨌든 그 관계가 또 있다 보니까 통일교 측에서도 어쨌든 본인들에게 불거진 리스크를 더 키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윤영호의 개인의 일탈로 지금 치부하려고 하는 거고, 윤영호 전 본부장 입장에서는 통일교가 본인을 지켜주지 않는다에 대한 불만이 또 있을 수밖에 없을 거고 하다 보니까 좀 뭔가 서로 간에 이 계산수가 복잡하게 맞물리면서 이게 좀 이용되는 측면들이 있잖아요. 이 의혹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조금 거품을 걷어내고 볼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공여자의 일관된 진술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법정에서 채택되는 증거이고요. 그러니까 일관되지 않은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탄핵되기 쉽기 때문에 그 부분도 유심히 봐야 되긴 합니다. 물론 이제 진술 말고 이제 한학자 총재에게 원래 따르는 특별 보고 그 내용이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기술되었냐 이것도 아마 이제 중요한 적이 네, 되죠. 그건 아마 전문 진술 증거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제 한학자 총재를 수사해야 되긴 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아무튼 예를 들어서 금품을 넘어서 접촉을 하고 초청받아 가서 뭐 축사하고 어디 가고 했던 의원들이 예상이로 많아요. 여야 토털어서. 근데 사실 또 그 뭐 감싸는 게 아니라 갔다라고 하는 것은 여의도에서 통상적인 행위에 또 이긴 하거든요. 이제 네. 거기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거나 돈이 주고 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 것이지 뭐 직간접적으로 접촉을 해가지고는 의원이 몇백 명이다라는 식의 보도는 사안을 조금 과장하게 보게 되는 면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근데 이제 제가 하게 이 되긴 말씀을 합니다. 드린 것은 어떤 통일교에 대한 세간의 인식에 어떤 기초했을 때 그렇게 이제 그 가서 축사를 하고 초청받아고 이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신천지에 와서 뭐 초청받아서 갔다. 이런 거 이제 비교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뭐 근데 사실 선거를 앞두고 뭐 종교와 관련해 가지고 정치인들의 부적절한 행위는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저는 당장 선거 때 앞두고 여야 가리지 않고 사랑의 교회 달려가는 것만 하더라도 지탄받아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네. 맞아. 그러니까 제 말은 지탄하는 것과 법적인 문제가 되는 건 다른 다르죠. 부분이다라는 그렇죠? 것이죠. 다르죠. 네. 다르죠. 당연히. 다만 이제 그 통일교가 정치권하고 어느 정도로까지 연결되어 있느냐. 이 부분은 이제 가늠한 하나의 어떤 창구가 되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전재수 전 장관 건이 사실은 이제 가장 주목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가장 유력한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이 그렇죠. 되어 왔기 때문에 네. 이게 물론 이제 수사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겠는데 뭐 며칠 전에 저희고 인터뷰했던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만약에 수사 결과 혐의 없는 걸로 나오면 오히려 더 탄력을 받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근데 정반대의 경우도 여기서 이제 그 상정을 해야 되잖아요. 부산시장 선거 판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선 전까지 전재수 전 장관이 깔끔하게 이걸 정리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가 일단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는 끝나겠죠. 지선 전까지. 그렇죠. 네, 수사는 끝나는데 이게 뭐 만약에 뭐 기소가 된다, 뭔가 기소를 넘겨갖고 뭐 기소가 되고 뭐 재판으로 들어가, 그럼 이제 재판 공방에 하게 되면은 거기서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어쨌든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과연 얼마나 어떻게 나올지 좀 지금 단계에서는 섣불리 예측이 어렵습니다만은 여의도에서는 전재수 전 장관은 아쉽지만 이번 건 때문에 부산시장 출마가 어려워진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민주당 안팎에서 하는 네, 얘기니까.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근데 전재수 전 장관을 대체할 만한 카드가 지금 전무하다는 게 문제인 거죠. 예를 들면 서울시장 후보는 후보군이 넘쳐 나가지고 서로 막 각축전을 벌이고 있지만 부산시장 후보군이 막 강하게 형성되는 상태가 아니었고 전재수 전 장관이 이제 박형준 부산시장을 상대로 가장 맞상대할 최고의 카드라고 민주당이 여기고 있었는데 이게 만약에 비틀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누가 나가지? 그러니까 또 이제 여러 설들이 나오는 거죠. 조국? 약간 이런 식으로 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의도는 호사가의 공간이고 그쵸. 다양한 상상력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창작 공간 아니에요? 예, 다들 모두의 이제 위시풀 띵킹과 그러니까 이 약간 정치부 기자들에게 이런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구나. 뭐 정치 기자도 소설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럼요. 이 파편을 가지고 잘 이어붙이는 소설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창작 공간 아니에요.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 너무 그런 소설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맞아. 예, 참 이게 함부로 말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거의 들긴 팩션, 하는데요. 그죠? 팩션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또 저희가 만들게 되는데, 그러니까 지방선거 원래도 사실 민주당이 부산에서는 그렇게 쉬운 곳이 아닙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애초에 승부를 한번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지 이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민주당에 뛰어든 곳은 아니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 전재수 장관을 해수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또 해수부를 신년에 이제 부산으로 옮기고 뭐 이런 것들의 다양한 플랜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그것들은 좀 계획들이 어그러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애초에 부산이 어려웠지만 사실 이번에 그
라인업에 대한 전반적인 좀 고민들이 민주당 내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은 격전지로 해가지고 선거 분위기를 올려가지고 질 수도 있지만 여기서 완전히 상황이 어려워질 경우에 다른 선거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경남이라든지 혹은 다른 격전지, 뭐 강원이 될 수도 있고 서울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여기서의 다른 논란들이 오히려 다른 선거 영향을 전국 선거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 혹시 포스트 전재수 뭐 이름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여의도에서. 그래요? 벌써부터는 네.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심스러운 전재수 전 것도 있고. 장관과 관련돼 있는 이슈가 이제 막 불거진 것이어서 민주당으로서도 좀 당혹스러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해서 요거까지 좀 그 이야기하고 마무리하죠. 최고위원 보선, 그죠? 최고위원 보선 구도가 언론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평했다. 친명 후보 대 친청 후보. 근데 또 한쪽에서는 친청이 어디 있냐. 모두 친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런데 모두가 친청이 어디냐, 모두가 친명이라는 말 자체가 뭐 사실 우리가 대통령을 보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정확하게 친명인 것을 커밍아웃 하시는 후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선명하기 때문에 네, 뭐라고 할까요? 친명 후보로 꼽히고 있지는 않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제 어떻게 결과가 나온지에 따라 가지고 실제로 당내에서 대통령을 좀 더 위시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과 그리고는 정청래 대표가 소위 말하는 당에서 먼저 앞서가고 그리고 대통령은 뒤에서 같이 무언가를 한다라는 식의 그 기조를 할지에 대해서는 이번 결과가 좀 보여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럼 아무튼 구도 자체가 그렇게 짜이고 있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약간 조금 만들어진 프레임 같기도 한데 또 그 만들어진 프레임에 따라 가지고 또 실제 정치가 거기 맞춰져 가지고 굴러가는 것도 있다 보니까 사실 약간 미세한 차이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정청래 대표가 진짜로 반명이냐, 뭐 비명이냐, 그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뭐 각을 세운다던가 뭐 그렇지 않잖아요. 아니 대통령 오면은 버선발로 달려나가는 사람이 정청래 대표도. 그리고 뭐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뭐 공개적으로도 모두 뭐 대놓고 뭐 불쾌감을 표현하거나 뭔가 반대 의사라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정책 같은 것들을 두고 지금까지 이제 당과 대통령실이 몇 번의 이제 갈등을 겪은 건 맞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두려고 해가지고 지금 소위 말한 지금 친청 혹은 뭐 친명으로 분류되는 최고위원들도 그 이 구도를 좋아할까? 본인이 확실하게 나는 정청래 대표에 반대하는 친명 후보지 혹은 반대로 나는 정청래 대표를 보유하는 약간 비명 후보지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저는 이게 실제로는 굉장히 미묘한 뉘앙스와 이 개파의 그런 거기 때문에. 아니, 근데 지금 과부신 기자의 말씀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그런 구도가 있다고 조금 전에 김은지 기자가 말씀하셨으니까 그렇다면 그 구도를 친명 대 친청으로 할 게 아니라 친청 대 반청 구도로 보는 게 더 현실적인 거 아닌가요? 다시 말해서 정청래 대표 체제에 대해서 가고자 하는 부분에서 평가를 놓고 갈리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는 거 아닌가요? 뭐 그런 지점도 있는데요. 사실 아직 대통령 1년 차에 어떤 보궐선거가 당대표 어떤 신임을 묻는 식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좀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친청 반청이 갑자기 왜 또 저기 병자호란이 생겨나죠? 그리고 그런데 이제 요새 일부 의원들을 만나보면 실제로 이제 당원들이 문자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보내는 것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민주당 뭐 물론 다른 당도 그렇겠지만요. 그 정청래 대표 체제에 대한 비판들을 보내는 분들이 꽤 많다고 하고요. 소위 말해서 그분이 꼭 반청으로 꼽히는 의원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자들을 좀 온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 당원 내 일부 분위기가 있는 것은 사실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그래요. 정청래 대표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뭐 이재명 대통령의 그 강성이란 말은 좀 옳지 않은 것 같고요. 아무튼 그 지지자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선거를 잘 치러야 되는 게 이런 것들이 잘못하게 되면 그런 구도가 확 선명하게 서버리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당 안에서의 상처가 남고 지지자들끼리 이제 다툼으로 번지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상처가 누적되게 되면 큰 선거를 앞두고 좋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튼 뭐 이제 그런 구도가 작동을 하고 있는 거 안 하는 걸 가늠하는 가장 저기 확실한 창은 그 후보들이 어떻게 언급을 하고 있느냐, 네, 발언을 그렇죠.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일성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게 사실은 창구죠. 그죠? 예. 그런 것들을 보면 지금으로서는 없는 구도가 아닌 것 같다라는 있긴 느낌이 좀 있다. 듭니다. 뭐 물론 얼마나 강해질지에 대해서는 모르겠는데요. 네. 특히나 뭐 이건태 의원이라든지 강석구 의원의 메시지들이 굉장히 선명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특히나 이건태 의원은 앞서서 출마하기 전부터 정청래 대표를 견제하는 듯한 발언들을 공개적으로 하기도 했었고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그분들의 득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실제로 그게 외화될지를 보면 당내 구조가 더 선명하게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에 이 흔들렸던 것들이 여기까지 여파를 미친 거죠. 만약에 리더십이 안정적으로 왔으면 지금 이런 논란이 없었겠죠. 구도가 서지도 않았고. 알겠습니다. 1월이죠? 네, 1월 11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결과를 보면 알겠죠. 뭐. 네. 자,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두 분 수고하셨고요.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